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규제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는 집들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 투자에서 떼돈 벌었던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피스텔은 떼돈 아니야. 근데 이것도 아무튼 정책이 바뀌면 그때는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부동산 하락론자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많이들 봐주셨고 또 피드백도 되게 많았어요. 반응이 좀 폭발적이었던 걸로. 그리고 블러 처리를 또는 제 땡땡 처리를 많이 했는데 막 댓글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 알아볼 사람들은 알아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이 시장은 알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의 얘기가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결국은 한 2, 3년 정도 지났지만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틀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짚어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또 에필로그 영상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또는 댓글들에 남겨주신 내용들에도 보면 하락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승론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상승론을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부동산 물건들을 낀거서 이렇게 뭐 컨설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잘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론자에게 달콤하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영상 나온 내용 중에서 제일 뼈아픈 팩트가 있었어. 너무 아프더라고. 어떤 거요? 니들도 결국은 돈 벌자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반박을 못하겠더라고. 결국 구독을 구걸하고 조회수를 구걸하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좋아요 구독하기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야 이거는 비난할 만한 부분이 아니겠다. 그렇지. 그래서 좀 반성했습니다. 이거는 비난할 부분. 비난의 목소리는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냐 했는데 결국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구나 반성했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였었죠. 제가 얘기했었던 게 그 사람들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소신껏 움직이고 있는가도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살짝 들어가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요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락론자뿐만 아니라 상승론자도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좀 사실 이제 수장님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셔. 돈이 안 되는 걸 돈이 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렇죠. 좀 한번 좀 꼽아 보셨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부동산 방송이라든가 커뮤니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 좀 주의하면 될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시죠. 일단 가장 먼저 처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방송에서도 부동산님이랑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하락론자들이 틀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경기 전망 이런 부분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님이 하락론자도 이제 문제지만 상승론자도 문제다. 상승론자가 얘기해가지고 여기 투자해라 해서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속출했었다. 근데 지금 장이 올라가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그 계속 하락론자들만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올라간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파는 상품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 진짜 초보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쉽게 들어가서 돈을 버는 시장도 있는가 하면 정말 전문성이 요구된다. 돈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야. 돈이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해서는 진짜 어떻게 따지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정말 리스크가 높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쉬운 것처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상품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말 잘해야 돼. 사실 상승론자 대장 누구야? 대장은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이거 하자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러면 저격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네.
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저를 저격하셔도 돼요. 네, 저는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지금까지 저격당할 말들은 안 해왔다. 저는 이상한 상품들은 안 해왔다. 이렇게 잘 말해야 돼 이거.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하다가 부동산이 듣다가 사실 원래 저희 항상 방송이 사전에 합의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지 뭐. 그냥 생 라이브로 주제만 오늘은 하락론자에 대해서 토크할 거예요. 오늘은 상승론자에서 위험한 거 토크할 거예요. 이러고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냥 듣다가 과감없이 그냥 다 공격. 이거는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막 너무 면박 준다고 왜 혼내더라고 방송 보시는. 그리고 제가 말 씹어 먹는다고 중간에 그것도 반성. 예, 아무튼 이게 좀 또 주의해서 방송할게요. 이게 날것의 토크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을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목차를 준비해 보았어요. 부동산님한테도 보냈는데 파트 1에서는 지방 부동산 위험하다.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과 규제 상황에 따른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기꾼들이 당신을 노린다. 실질적으로 거의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사기에 가까운 유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축 빌라, 분양형 호텔, 지역조합주택,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도 사실상의 우리 꾼들이 여러분들이 지갑을 털려고 막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문가가 아니면 건들면 안 되는 부분들. 여긴 돈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돈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게 아니면 어려운 부분으로서 토지와 경매를 꼽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수익형 부동산 얘기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상가, 꼬마 빌딩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 답이 없는 이유. 오피스텔 투자해서 떼돈 벌었던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피스텔은 떼돈 근데 이것도 아무튼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다 민감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해놓고서 가장 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 부동산 위험하다로 타이틀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 또 부산이니 일산 다시 또 핫하게 올라간다. 일산은 지방 아니잖아요. 하긴 일산만 수도권이니까. 그렇죠. 일산은 버블세븐이야. 그렇죠. 당시 전 시장의 패자야. 그렇죠. 심지어 일산이 뜨니까 파주까지도 같이 영향 받아가지고 엄청 올라갔던 전력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때 초보자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고수야라고 하면 제 말 한쪽 귀로 흘려들으셔도 돼요. 근데 초보자가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부동산님이랑 몇 년 전부터 항상 저는 이걸 얘기했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 첫 번째는 서울, 가능하면 투기지역, 즉 중심지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를 해라. 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아파트가 올라간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를 투자하더라도 25년 차 이내에 아파트를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사실 이 세 가지를 충족한 상품들 중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데는 없고 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가? 저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저번 시간에 부동산님이 저보고 서울주의자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생각하면 서울주의자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서울주의자가 그냥 무조건 서울이 최고야, 짜릿해, 언제나 늘 새로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서울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현 정권의 정책이다. 바로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가 오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파리 부동산 대책,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등등 모든 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결국 추세는 딱 일맥상통해요. 기준이 뭐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억제, 세제 강화, 이거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는 집들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처분하지 않고서 버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텐데 가치가 떨어지는 집,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이 뭐 여러 채 있으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서울에 한 채 있고 지방에도 한 채 있는데 난 2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이 뭐 과대하게 나와, 종부세도 나와, 뭐 하고, 종부세는 지금 어디든 간에 3채 이상이면 또 중과 붙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도 또 뭐예요?
지금 주택 수로에 따라서 3주택자, 지방에 있는 주택도 포함해서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려 하면 양도세 중과 딱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쓸데없는 주택부터 순서대로 세금상으로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게 순서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집 처분, 경기도에 있는 집 처분, 서울에 여러 채가 있다면 서울 외곽 지역을 팔지 서울 중심 지역, 강남에 있는 집을 팔겠냐, 이게 가장 핵심 논지였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지방 부동산이 위험하다라고는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하는 게 다른 투자 상품들 얘기도 할 거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냐면 서울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 뭐가 올라갔냐라고 보면 사실 따져보면 아파트가 올라갔었던 거지 빌라 별로 안 올랐거든요. 뭐 한 강남쯤 되면 그래도 한 1억 정도 올랐을 수는 있어요. 뭐 매매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억에서 15억도 뛸 동안 1억 오른 게 옳은 건가 싶기도 하지만 마용성 같은 경우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 7억에서 10억도 뛸 때 빌라는 해봤자 5천만 원에서 뭐 잘해야 뭐 몇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로 올라가게 됐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투자 상품별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주택수엔 다 포함돼. 오피스텔도 주택, 빌라도 주택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중간한 서울 내에 있는 주택들도 안 산다. 이게 가장 큰 양극화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방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를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오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눈길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쟁점이 너무 많아요. vs 띠딩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려. 예를 들자면 투기 가해지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다 해제. 더 이상 부동산 규제, 시장이 안정화돼서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사도 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아무도 지방 부동산을 안 사려고 할 때 쌀 때 들어가서 샀다가 남들이 사러 들어오는 그때 팔면 투자는 오히려 지금 지방 부동산 남들 잘 안 볼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거죠. 현 정권 자체도 아직 2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다음 정권도 어떻게 될지도 일단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현재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일산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하면서 막 요즘 좀 뜨겁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한번 올라간 집값이 조정 대상 지역 다시 묶었다 해가지고 뭐 팍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간 게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올라가려면 애초에 상승하게 된 요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올라간 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묶여도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서 대체제적으로 갖다 움직였다는 거는 다시 여기 지방 시장이 뜨겁네 하면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을 묶었다. 그러면 또 이 올라간 걸 받아줄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묶일 수도 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규제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산 부동산 지금 안 좋다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 올해 초에 이렇게 부산에 들어가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그때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똘똘한 한치 현상에 따라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잘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심리가 굳어져 있던 시절에 들어가서 샀는데 당장 풀리고 나니까 지금 뭐 1억이 올랐네, 1억 5천이 올랐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역으로 그 시절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한 투자를 한 셈이 됐잖아요. 그쵸? 지금 1년 있다가 팔면 양도세 일반 세율이니까 먹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바로 논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제가 계속 얘기한 그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투자하셔도 돼요. 음. 근데 그런 논리로 갖다가 얘기하면 사실 전국에 저평가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대놓고 서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당장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죠. 똑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은 15억 뛰었어. 노원구 같은데 노도강 이런 데는 한 3억 정도 올랐었거든요. 동일 기간 내에 강남 뭐 한 15억 뛸 때 10억에서 15억, 노도강은 뭐 한 3, 4억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면 사실 노원구와 강남의 입지가 갑자기 노원구가 좀 더 멀어져서 막 경기도에 더 붙게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데.
누가 넣은 거 사고 싶어서 사나. 돈이 강남에 들어갈 돈이 안 돼서 들어가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나도 사고 싶죠. 저도.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러니까 빌라를 아까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주택 형태도 가능하면 아파트를 사고 싶죠. 저도. 근데 없으니까 빌라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보면 그런 게 좀 눈높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부동산 투자하면 5억, 10억은 먹어야지. 이 금액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사실 지난 2, 3년간 지나치게 급등을 하면서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너무 우스워진 것 같아. 근데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상승하는 것도 엄청 크게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이 까짓 거한 5억은 먹어야죠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 빌라 갖고도 잘 먹어봐서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는 재개발 지금도 사실 여기도 이 동네 재개발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제일 선호하는 게 빌라 투자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빌라들 가격들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중심 지역 25년 차 이내에 아파트 뭐 이 세 가지 조건은 맞는데 또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가를 끼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파트 시장이 한번 쭉 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런 토지를 깔고 있는 주택 시장이 추후에 쫓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어떤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파트가 먼저 가고 빌라 가격들이 후에 가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 그 다음 분양권, 입주권 이거 중심으로 갔다가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조정받기 시작하면 추후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빌라라든가 이런 게 후행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텀에 그래왔거든요. 만약에 지금의 상승장이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덜 올랐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 중요한 지역에 이런 소외된 주택들이 또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의 한 범주죠. 빙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애들인데 아직 법률적인 미비, 특히 세법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 쪽 같은 경우는 근래 기사들을 보면 되게 핫해요. 어떤 부분에서 핫하냐면 시공사들이 일감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수주하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이제까지 놓여 있었던 허들들이 살살 풀리면서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안 되지만 100세대, 200세대 최대한 지금 이제 풀리는 게 서울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풀리면 과거 1만 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3,000평 정도 되잖아요. 작은 규모였지만 그 6,000평 정도 규모가 되면 세대수가 400세대 이상 나올 수 있는 규모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실 가로 단위니까 그런 단독주택, 빌라 이런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별로 주목해서 보지 말아야 됐던 그런 안 오르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런 화제들을 맞물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마치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큰 돈이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서 사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한쪽으로는 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소심한 네. 반론입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예. 부동산님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도 제가 말하고자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걔네들이 돈이 평생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정책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너무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방금 전에 강남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노원구는 계속 이거밖에 안 올랐다. 그럼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입지적인 게 바뀌지 않는데 똑같은 강남 내에서도 아파트는 이렇게 올랐는데 빌라는 이거 올랐어. 어떻게든 이게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입지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한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는지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주택자 중과 이런 거 규제들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은 해요. 뭐 업자들도 얘기 듣다 보면 빌라 봐라. 아파트 가격 이렇게 뛰었는데 얘는 아직도 이 가격이야. 싸다.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왜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 가격이 왜 계속 이 가격일까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동안 왜 안 올랐었어? 왜 안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오른대. 그 지금 몇 년 동안 빌라는 계속 이 가격인데 왜 아파트만 계속 올라가는 그 원인을 놓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 규제, 어중간한 주택수를 안 늘린다에 대해서 답을 찾았었던 거고요. 이게 나중에 정책이 바뀐다든가 아파트 올라가면서 빌라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제가 얘기했던 건 빌라지만 단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맥락 시행사들이 빌라 지을 땅 찾으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지방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 그리고 오피스텔이 큰돈 안 되는 이유 이런 거가 어중간한 주택수를 안 가져간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님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아니 돈 있으면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고 싶지 근데 현대아파트 살려면 막 20억 돈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그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마용성 보고 마용성 안 되니까 동대문구 서대문구 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노도강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경기권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순이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돈에서 내가 눈높이는 이쪽이 있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에 맞춰서 가는데 즉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지방 쪽을 본다든가 아니면 경기도권 중에서도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데를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 온기가 중심 지역부터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외곽 지역까지 쭉쭉 퍼지다 경기권도 퍼지고 하는데 장이 꺾이면 어디가 먼저 꺾여요? 수도권이 먼저 꺾이죠. 가장 우리는 나중에 올라갔는데 장이 삐끗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물리게 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얘가 내가 산 금액보다 올라가려면 다시 중심지부터 쫙 올라가면서 온기가 서서히 와야지 그제서야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즉 돈이 된다 안 된다는 본인이 리스크를 걸고 내가 소신껏 여기 저평가됐어 판단할 수 있으면서 여기를 투자할 거야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직접 분석을 해야지 누구의 말만 듣고 뭐 전문가가 여기 괜찮다더라 매수했는데 장이 한번 꺾였어. 뭔가 대책이 나왔어. 그래서 팍 지방시장부터 죽어버리고 나중에 내가 또 수익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방에 올라간 수익을 중심지를 샀었다면 미친 듯이 더 올라갔었겠죠. 이게 결국 핵심이 중심지에 올라가고 차선택으로 매수하는 꼴이지 여기가 저평가가 됐으니 여기를 투자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진짜 돈이 한 몇 억씩 있으면 중심지 사겠죠. 근데 1억 밖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려면 서울은 사실 쳐다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선택을 경기권에 있는 데 중에서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해서 1억만 벌으면 100%니까 그것도 그렇게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가서 그거 만족했으면 되는데 뭐 5천만 원 오르긴 했는데 저기 중심지 투자했었으면 막 10억도 벌었고 5억도 벌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들어가시는데 큰 틀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지역별 양극화 그리고 상품별 양극화가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방부동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야말로 사실 서울에 투자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매력이 있는 시기 매력이 없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도 지난 시장에 계속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쵸. 엄청 힘들었던 서울 안에서 부동산 뭐 많이 들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서울도 또 다시 추운 계절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밑도 끝도 없는 서울에 대한 맹신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공급 물량 관련해서도 지방 부동산들이 지금 이제 서울은 후행하면서 상승이 많이 됐지만 이 앞텀에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오른 흐름이 다르죠. 금융위기 터지고서 서울 침체될 동안 지방은 또 올라가고 그렇죠. 예, 오른 지역들이 있었죠. 이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업 유인이 만들어져서 안 하던 재개발들 막 하기 시작하고 빈 땅에 집 짓기 시작하고 해서 공급이 초과가 되면서 입주 물량 쇼크 오고 전세 가격 빠지고 그 시점 이후에 매매가락 하락하면서 정체되고.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2008년에서 2012년, 13년까지의 서울 모습의 오버랩이거든요. 그 힘든 시기를 지금 겪어내고 있는 지방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서울의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2012, 13, 14, 15 이때 서울 부동산 산 사람들은 뭘 사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시절은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의 재건축, 강남의 새 아파트들도 다 빌빌 싸던 시절인데 결국 그래서 그런 선택지를 굳이 지방으로 안 돌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실수요 관점에 서울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의견은 대립인데 저는 굳이 내가 봐야 될 때 안 봐야 될 때를 나눠서 이렇게 물론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홀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 기왕이면 다음에 또 성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이 올 때도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은 동의하나 굳이 그렇게 지방 부동산을 배척할 필요는 없을 거다. 정책, 똘똘한 한 채 현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보유세 강화 이런 부분들은 또 경기가 꺾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입주한 지 12년 됐는데요. 12년 중에서 10년 정도는 주택 공시 가격이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 주택 공시 분양가가 4억 5,700짜리 아파트였는데 나중에 공시 가격이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 방에 30몇 프로 올렸지. 그러니까 결국 나라도 눈치를 보거든요. 국민들의 표가 있다 보니까 원성이 있어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권이 안 바뀔 수도 있고 또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정책은 또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흐름, 타이밍도 또 지역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뭐 핵심은 그거죠. 애초에 지금 이 부동산 영상의 타이틀 자체가 부동산 초보가 투자하면 위험한 부동산. 그렇죠. 다 보니까 내가 전문가야. 진짜 이 저평가된 걸 내가 판단의 능력이 있어. 하세요. 안 말려요. 진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 투자했다고 다 돈 까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확실한 대로 가셔야 된다. 안전한 것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우량주가 있는가 하면 테마주 있고 작전주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 될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공시할 때 괜히 진짜 다트 하듯이 이를 착 찍어서 그냥 전국지도 펼쳐놓고서 그냥 얘를 딱 찍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데를 가보시라 하면서 했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요. 딱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한 가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얘기는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보자라고 하면 세 개를 다 충족하면 실패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서울 중심지역, 두 번째로는 아파트, 세 번째로는 25년차 이내였는데 이 25년차 이내는 부동산님이랑도 수없이 얘기했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규제 때문에 그렇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핵심을 얘기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로만으로도 1시간 넘게 떠들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는 있어요. 괜히 위헌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중과세 문제, 뭐 형평성 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형평성 문제인 거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금을 최종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에 뭐 국토부에서 재건축 예상 시뮬레이션 부담금 했을 때 많게는 8억, 뭐 평균은 서울 평균 한 3억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었어요. 5억이 부담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5억이 부담금인데 20억에 샀어요. 재건축 아파트를. 20억에 샀는데
25억이 된 거야. 25억이 돼가지고 5억 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20억까지 올라갔을 때 양도 차익을 보고 떠난 사람은 제초한 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고 마지막에 최종 소유자가 그냥 부담금이 5억이 나오면 10억이 나오면 그냥 혼자 다 낸 거야. 5억이 나왔다. 내가 산 돈이랑 뭐 그게 그거야.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 10억이 나오면 오히려 5억이 마이너스야. 정부는 위헌이 아니래요. 왜냐면 애초에 이 정책은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 인지하고서 산 거기 때문에 부담금이 진짜 10억이 나올 걸로 예상됐었으면 너는 애초에 최종 완공됐을 때의 예상 가격이 25억이었다. 그러면 20억에 사는 게 아니라 15억에 샀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과연 인지하고서 지금 거래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데는 현재 재건축이에요. 사실 강남에 있는 뭐 반포 아크릴 리버 파크라든지 아크릴 리버 뷰라든지 뭐 강남이 뭐 9.13 대책 터지고서도 뭐 5억 떨어졌다 이런 뉴스 기사들 떴을 때 걔네 신축이 흔들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5억 떨어진 데들은 어딘가 보면 다들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재개발도 똑같잖아요. 그 오래된 거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완공됐을 때의 기대치를 가서 프리미엄 이만큼 주고 사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줄 필요가 없는 프리미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다음 정권도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순간 플러스 또 5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음마 아파트니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니 사가지고 몇 억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는야 뭐 이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게 완공됐을 때를 기대치를 두고서 그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뭔가 또 하나 뭐가 나오면 또 꺼졌다가 올라갔다 또 꺼졌다 올라갔다 하니까 이거 역시도 똑같은 의미예요.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알고서 투자하든가 그냥 어중간하게 재건축 여기 좋아요 뭐하요 하면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시는지 이 부분 때문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안 붙은 25년 이내로 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게 세 번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차 이내인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안 붙어있는 아파트들 쪽을 보는 게 나을 거다 라는 이유에서 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방 부동산 사라고 초보자들 꼬시는 전문가들 주의하라. 이제 이런 기조로서 첫 번째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상승론자 조심해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짜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애들이 존재합니다. 뭐 우리가 신축 빌라 분양한다든가 우리가 또 얘기 나오는 것들 분양형 호텔이다 분양형 땡땡 시리즈 있잖아요. 얘네들도 사실상 왜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유명하죠. 지역조합 주택 이것도 얘기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도 말이 많은데 왜 얘네들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른 주제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고요.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준비 잘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사실 나는 딱 하나 생각하고 왔어. 상승론자에 대한 얘기면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있어? 나는 누구를 저격할지 마음을 정해놓고 왔어. 뭘 딴 사람 얘기해. 저를 저격한다 이런 거야. 방어할 준비하세요. 이거 뭐 저번 것도 찍고 댓글로도 적혀 있는 거 보면서 느낀 거가 이게 상승론자라고 해도 다 같은 상승론자가 아니거든요. 돈도 안 되는 거 막 상승한다 이런 걸 때 얘기하는 게 많은데 오늘 한번 그걸 다뤄봐야겠다.